그러나 청소년들은 학업 성취력 등은 우수한데 반해 스스로 생각하는 힘, 논리적 비판력은 상당히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판적 사고력은 우리가 사는 삶에 있어서 올바른지 그른지 등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청소년 시기에 길러야 할 매우 중요한 공부가 아닐까 싶은데요. 얼마 전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한 달여 동안 우리 지역 미래 희망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민주시민 토론 아카데미를 열었습니다. 그 현장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찬성과 반대를 가지고 서로의 의견을 내세우면서 하는 것을 말하는데 한 가지 정점에 대해서 서로의 생각을 알릴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고 서로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가을의 문턱에 들어선 어느 날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름하여 민주시민 토론 아카데미. 이 거창한 주제를 우리 청소년들이 직접 논하게 되는데요. 오늘이 바로 그 첫날인 겁니다. 우리 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이 중심이 되는 축제와 화합의 선거 문화와 토론 문화를 창출해 나가는 데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차피 우승은 동안고 오우동 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시작! 안녕하세요. 유일여고 토론이 유씨입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을 통해서 도내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진행을 하였고요. 토론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이제 3명씩 한 팀을 구성하여서 교육청에 참가 신청을 하였고, 교육청으로부터 12개 팀 36명의 학생들을 추천을 받았는데요. 이 추천받은 학생 전원을 이번 참가 대상으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내에 토론 전문 교육기관이나 프로그램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 토론 문화를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치 않아서 이번에 민주시민 토론 아카데미에 많이 지원을 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사회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생각이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서로 다른 의견에 대해서는 입장차를 좁혀나가고 조율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과정이 바로 토론이고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이번 토론 교육을 통해서 토론 과정으로 민주주의를 배운다는 점에 염두를 두고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토론 아카데미에서는 다양한 전문 강사들과 함께 하는데요. 이미 각종 토론 대회에서 우승팀을 배출해온 교사들이 우리 학생들의 길잡이가 되어줍니다. 맨날 평상시에 보는 우리 학교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전라북도 각처에서 온 각자 토론에 관심이 있고 또 민주주의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학생들을 만나서 가르치게 되어 무척 영광입니다. 토론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이기기 위한 말하기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토론에도 일정한 그 절차와 규칙이 있고 토론의 기본 예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이라는 것은 학습의 연장선상에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경청하고 경쟁을 하더라도 토론의 예의와 규칙을 잘 지켜가면서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과정이 되고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갈등들. 하지만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배척하고 편견과 아집 속에 살아가는 일들이 많은데요. 이런 잘못된 점을 미래 유권자인 청소년들에게까지 물려줘서는 안 되겠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조금씩 마음을 여는 과정. 토론의 진정한 가치를 이 시간 느끼고 배워갔으면 합니다. 저희가 토론 동아리에서 뽑혀서 온 만큼 좋은 결과를 내고 싶고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토론처럼 과정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든 한 가지는 얻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북 선거관리위원회 토론 아카데미 두 번째 날. 오늘은 토론 선배, 멘토와의 만남이 있는 날입니다. 지금은 대학생이 됐지만 멘토들 역시 학생 시절이 있었겠죠. 당시 각종 토론 대회에서 상을 휩쓸며 주목받았던 멘토들. 그들 또한 처음부터 토론을 잘하지는 못했다고 하는데요.
부족하기만 했던 시사상식에 대해 끊임없이 공부하며 조금씩 토론의 요령을 익혀갔다고 합니다. 이번 멘토와의 만남이 우리 학생들의 기억 속에는 어떻게 남을까요? 비법이라고 하기에는 어렵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토론은 자기의 주장을 입증하는 과정이잖아요. 상대방의 입증된 주장을 꺾고 내 주장을 입증하는 과정이 바로 토론인 거죠. 이 입증이라는 게 기본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크게 세 가지 구조인데,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주장이죠. 주장 다음에는 그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이유가 나와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로 이유를 뒷받침해주는 세부 증거나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해요. 제가 동료와 식당을 찾아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식당을 찾을 때 나는 떡볶이를 먹고 싶은데 동료는 피자가 먹고 싶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럴 때 내가 먹고 싶은 떡볶이를 먹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설득해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주장할 겁니다. 나는 떡볶이가 먹고 싶다. 그러니까 떡볶이를 먹으러 가자. 그리고 이유를 대야겠죠. 이 집 떡볶이가 매우 맛있다. 그러니까 이 집 떡볶이를 먹으러 가야 된다. 라는 주장을 할 겁니다. 이유까지 됐으니까 이번에는 세부적인 설명이나 증거가 필요할 겁니다. 이 집 떡볶이가 내 주변 친구들 사이에선 가장 인기 있는 집이다. 라는 나름 일종의 설문조사 결과를 이야기한다거나, 세부 증거로 설문조사의 결과를 이야기한다거나, 아니면 이 집 떡볶이가 엄청 매운데 내가 오늘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어.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매운 걸 먹어야겠다. 이 집 떡볶이를 먹으러 가자. 라고 주장을 할 겁니다. 이렇게 주장, 이유, 그리고 세부적인 증거를 이야기하는 습관을 들여야 토론에서도 이런 말하기가 가능해지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주장, 이유, 증거를 대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토론을 잘하는 첫 번째 방법이죠. 중고등학생들과 토론을 하다 보면 가장 안타까운 것이 우선 자기 생각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부분인데,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수준까지 오르면 그 다음으로 학생들이 빠지는 잘못이 이기기 위한 토론을 하는 거예요. 단순히 말싸움을 잘하는 실력을 기르는 게 그때의 그 학생들의 목표인 거죠. 그런데 토론은 말을 잘하고 말싸움에서 이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암기식 지식 습득 방법을 조금 바꿔보자고 하는 차원에서 토론 교육을 실시하는 건데, 학생들이 단순히 이기기 위한 토론을 하는 거예요. 토론은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에 불과한 겁니다. 토론을 잘한다고 해서 물론 이익이 있겠지만, 이득을 얻을 수 있겠지만, 토론은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기 위한 방법인데, 사람들이 그냥 말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토론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서 기본적으로 공부를 목적으로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멘토분이 되게 친절하시고 토론에 관련돼서 많이 아시고 계시는 것 같아서, 일단 토론 저희가 이제 고등학생이다 보니까 토론 관련된 활동 많이 하잖아요. 이제 멘토, 멘티 이렇게 모여가지고 활동할 시간이 있으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원래는 막연하게 토론을 준비한다고 하니까 살짝 부담이 있었는데, 직접 멘토분들을 만나니까 좀 더 이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좀 더 머릿속에 확실히 잡힌 것 같아요. 도움이 많이 됐어요. 실전 토론대회에 참여해본 경험은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 실전 경험을 많이 쌓은 그 선배 멘토로부터 좋은 조언과 노하우들을 전수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토론 아카데미 두 번째 날인 오늘의 첫 번째 수업은 논술 작성 실습입니다. 현지 고등학교 국어교사이자 교육부, 교육청 등에서 논술 지도교사로 활동하는 선생님의 강연에 우리 학생들 평소 궁금했던 점, 자신의 부족했던 점에 대해 자유롭게 질문하고 답을 구해봅니다. 단순히 말을 잘한다고 해서 토론을 잘하는 게 아니겠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며 글로 표현하는 것. 이치에 맞게 서술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되는데요. 선생님의 가르침대로 원하는 논점을 찾아가 봅니다. 논술을 작성할 때 주의할 점은 자신의 주장을 분명히
밝히고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논리적으로 제시해서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토론 아카데미에 참여한 학생들이 토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고 자신의 입장, 자신의 주장을 분명하게 밝히고 상대방을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해서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그런 연습을 하고 그런 능력을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논술 대회 같은 거는 많이 나가 보기는 했는데 논술 지도를 받는다던가 첨삭을 받는다던가 아니면 논술 강의를 듣는다던가 그런 활동은 많이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지문을 일단 해석하는 것부터가 어려운 지문들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지문 해석부터가 좀 많이 어려웠는데 지문 해석하고 나서부터는 쓸 수 있었어요. 해석하는 게 제일 어려웠어요. 저번 강의 시간에 안치원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6단 논법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전병관 선생님께서 더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6단 논법을 실제로 적용시켜보는 실습까지 하면서 6단 논법에 대해 더 잘 알게 된 것 같고 이걸 진짜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입론에서 써먹을 수 있게 되고 또 토론뿐만 아니라 사회에 나가서 뭐 말을 하거나 뭐 면접을 보거나 그럴 기회가 많을 것 같은데 그런 과정에서 제 주장을 펼 수 있는 정말 좋은 방법 같아서 6단 문법을 알고 배우게 된 부분이 가장 좋았습니다. 논술 작성에 이어 이번엔 토론 스피치 실습 시간. 토론 아카데미의 최종 목적인 토론 대회에서 실제 적용할 수 있기에 우리 학생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동안 열린 토론 대회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토론 대회를 대비해서 저마다 주제를 잡아봅니다. 실제 토론장에서는 상대방의 질문에 당황하지 않고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다시 주장을 펼쳐야 할 텐데요. 선생님의 지도로 잘못된 점을 바로잡으며 우리 학생들 조금씩 자신감을 가져봅니다. 상대편에서 말을 하는데 그걸 요약해서 정리하는 게 좀 많이 미숙하고 힘들었고요. 처음 경험한 거라 되게 긴장했던 것 같아요. 경험을 해보지 않아서 많이 떨렸어요. 다르다고 사람들이 이제 많이 얘기하는데요. 공통점도 있고 이제 차이점도 있지만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일반 말하기보다 논리성, 정확성, 정밀성 이런 부분들이 더 요구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과 바로 토론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공격할 지점을 준다든가 자기의 어떤 부적절한 표현으로 인해서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면서 토론 분위기가 이상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표현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생각을 하고 정확하고 정밀하고 또 제일 중요한 근거를 들어서 말하는 이 논리성을 갖추는 것이 일반적인 말하기와는 차이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선 토론 스피치를 잘하기 위해서는 다른 거와 마찬가지로 준비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않은 자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처럼 많은 논고 자료를 찾고 특히나 상대방의 반론을 예상하고 반론 논거까지 준비한다고 한다면 막힘없이 사전에 준비된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 말하는 과정 속에서 잘 들어야 상대방의 반론을 잘 펼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듣기 능력도 상당히 중요하다. 오늘은 마지막 토론 실습 날. 그동안의 배움을 토대로 예선 대회를 치르는 날인데요. 우리 학생들 마지막까지 꼼꼼히 준비하느라 분주합니다. 민주시민 토론 아카데미를 저희가 총 4주차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1주차와 2주차 때는 토론의 이해와 그리고 논술 스피치에 대한 이론적인 학습을 했었고요. 3주차인 오늘에는 그 토론 실전 연습으로 해서 참가 팀들이 상호간에 토론 대회를 진행하는 형식으로 해봄으로써 실전 능력을 배양하는 과정으로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예선 준비는 잘 해왔어?
아니요, 생각보다 잘 안 됐어요. 어떤 부분에서 잘 안 되는 거야? 저희 조원들끼리 좀 잘 안 맞아가지고 서로 시간도 안 맞고 시험 기간하고 겹치기도 해서 좀 준비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일 힘들었던 건 뭐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단 두 개를 다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준비하면서 혼란이 오는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혼란이 와가지고 그냥 처음부터 가라고 그냥 처음부터 기준을 딱 잡아서 나는 찬성으로 이거 할 거고 반대로 이거 할 거다 해가지고 저한테 계속 저 혼자 반박할 거를 만들고 그랬어요. 토론대회 예선 어떻게 준비는 잘 해왔어? 예선 대회 하기 위해서? 자료 수집하고 그런 거 정리하고 또 애들이랑 모여가지고 했어요. 얘기해보고 그 다음에 반박 같은 것도 준비하고 했어요. 그러면 이 토론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건 뭐야? 역시 반박하는 게 제일 어려웠어요. 왜냐면은 제가 생각하는 거랑 친구가 생각하는 거랑 많이 다른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반박을 하면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또 반박이 나오고 또 그러다 보니까 약간 논쟁 같은 것도 이해도 못하고 그런 게 어려웠어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바람직한 의사결정을 하고 또 중요한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자기 신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논리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조율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정치적인 문제나 중요한 일에 대해서는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금지시되는 그런 어떤 분위기도 사회적 분위기도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바람직한 토론 문화를 통해서 정책에 대해서 또는 후보자들에 대해서 자신 있게 자신의 의견을 얘기할 수 있고 토론할 수 있다면 좀 더 민주시민으로서 올바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근거를 제시할 각종 자료조사, 그리고 직접 논술을 작성하고 말하기까지 연습에 연습을 거듭한 우리 학생들. 떨리는 마음으로 예선 토론이 시작됐는데요. 침착하게 주장을 펼치고 다시 반박하며 토론을 이어갑니다. 이번 토론의 주제는 민주사회에서 다수결은 최선의 방법인가, 곧 다수결이 꼭 옳은 것인가 라는 점을 토론해보는 것인데요. 다소 어려운 내용이지만 다르다는 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는 점을 깨우치게 됩니다. 토론이 이어질수록 심사위원들도 지도교사들도 마음이 바빠집니다. 우리 학생들이 지금 토론 동아리를 처음 만들어서 이제 진행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힘들어 했었는데 토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자신들이 모르는 부분을 깨닫고 그것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성장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네, 앞으로 어떻게 성장될지 기대가 되고요. 오늘 토론 다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예선 토론. 학교의 이름을 걸고 대표로 나온 만큼 잘하고 싶은 마음이 앞서는데요. 과연 심사위원을 감동시킬 팀은 어디가 될까요? 지금 예선 치렀는데 예선 치른 소감이 어때? 많이 떨려가지고 제대로 못한 것 같은데 그래도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홀가분한 기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애들한테 뭐 말을 할 때도 되게 근거 없이 애들한테 좀 이렇게 근거 없이 애들한테 따지기만 했었거든요. 근데 토론 덕분에 이번 기회로 그냥 주장과 근거 딱 알맞게 제 할 말을 딱딱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도 하고. 여러 번의 토론을 거쳐 드디어 본선 토론에 나설 팀이 결정됐습니다. 논술을 직접 작성하고 토론 스피치 실습에 또 예선까지 그동안 틈틈이 공부해온 우리 학생들의 모습을 만나봤는데요. 강의를 거듭할수록 우리 학생들의 실력도 쑥쑥 성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올바른 판단력은 물론 바람직한 민주시민으로서 비판적 사고력을 기르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제 마지막 토론대회 결승만 남았습니다. 토론 주제는 민주사회에서 다수결은 최선의 방법인가인데요.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열띤 토론 현장 함께 만나가 볼까요? 자, 그러면 찬성 측 첫 번째 토론자의 임동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측 제1토론자 임문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다수결, 민주주의 등 기본적인 단어 정의는 표준 국어 대사전에 명시된 대로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찾아보셨으리라 생각되어 따로 언급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을 아십니까? 당연히 아시겠죠? 아까 말했으니까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입니다.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듯 우리는 현재 민주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수결을 논하기 위해 지금은 당연하게 인식되는 이 민주주의의 역사에 대해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주, 공화정 등 과거 사회에서는 소수 기득권층의 권리만을 보장하고 다수는 이들의 결정에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했습니다. 다수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았던 것이죠. 이에 대해 불만을 품은 다수에 의해 민주주의 사회가 탄생했습니다. 다수의 권리 보장을 주장하며 다수의 희생에 의해 세워진 것이 바로 민주주의인 것입니다. 이와 거의 동시에 다수결도 보편적 의사결정 방법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렇듯 민주사회는 탄생에서부터 다수의 권리를 추구하였고 이런 사회 안에서 다수의 의견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다수결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의사결정 방법에서 모든 구성원이 만족하는 방법은 합의에 의한 만장일치뿐이죠. 그러나 다원화된 현대 사회에서 모든 구성원들이 같은 의견을 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또 만장일치는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드는 시간이나 합의하는 과정에서 많은 의사결정 비용을 요구합니다. 이 의사결정 비용은 결정을 내리는 데 드는 시간이나 피로감 등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다수결은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물론 민주사회가 효율성만으로 굴러가는 것은 아니죠. 효율성만큼이나 다수결은 기본적으로 다양한 의견이 함께 하는 것인 만큼 소수보다 훨씬 더 풍성한 의견과 근거가 나오기 큰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의견, 근거들로 의제에 대해 보다 다양한 시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는 당장의 결정을 보다 합리적이고 다채롭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안건 자체에 대한 발전 기회가 열려있다는 것에 대해 큰 의의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안건은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점들로 미루어보아 저희는 민주사회에서 다수결은 최선의 의사결정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찬성 측 첫 번째 토론자의 의견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대 측 두 번째 토론자 교차 조사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의사결정 비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조금 느려도 오류가 적은 방법을 사용하여 더 나은 결과가 나왔을 때 생기는 의사결정 비용을 생각하지 않으셔보셨습니까? 조금 더 나은 의사결정. 하지만 의사결정 비용의 문제에 있어서는 오류가 적은 방법, 오류가 적다고, 다수결도 오류가 적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다수결은 일단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한 사람이 독단적 결정을 할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합치가 되었을 때 그 많은 사람들로부터 나오는 의사가 더 합리적으로 좋은 결정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간이 다 됐네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반대 측 첫 번째 토론자의 입론 3분 진행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토론의 논제,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수결은 최선의 방법인가? 라는 논제에 대해 반대하는 반대 측의 제1토론자 태봉입니다. 먼저 찬성 측에서도 다수결에 대해서 용어 정리를 해주셨지만 또 저희 측에서 생각하는 다수결을 한 번 더 용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수결이란 회의에서 많은 구성원이 찬성하는 의안을 선정하는 일로 만장일치가 불가능한 경우에 어쩔 수 없이 보다 많은 구성원이 찬성하는 내용에 따르는 것을 다수결이라고 합니다. 저희 또한 이번 논제에도 포함되어 있는 최선이라는 말은 표준국어 대사전에 따르면 가장 훌륭하고 가장 좋은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반대 측에서는 이번 토론 논제에 대해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수결이란 가장 좋고 가장 훌륭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먼저 민주주의 사회의 이념에 따르면 모든 사람의 의견은 존중되고 보호받아야 합니다.
허나 여러분들도 모두 아시겠지만 다수결에선 당연스럽게 소수가 발생하고 그 소수의 의견은 어쩌면 당연스럽게도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수결에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다수결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최선이 될 수 있을까요? 찬성 측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런 소수의 의견까지 포용해서 함께 합의점을 찾아가면 되잖아 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우리 현실 사회에서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얼마나 될까요? 예를 들면 쓰레기 매립지나 여러 가지 사안에서 다수의 의견을 따라가되 소수를 따라가는 의견은 거의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한 다수의 의견을 따라가지만 예를 들어 피해 보상을 해준다거나 또는 물질적으로 보상을 하는 것은 소수와의 타협이 아니라 그저 소수를 다수에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입막음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의 의견 하나하나가 존중되고 보호받아야 할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러한 다수결이 최선의 의사결정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따라서 저희는 다수결이란 소수를 당연히 무시하고 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모두를 존중하지 않으며 이렇기 때문에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수결은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이번 토론의 문제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하는 뜻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반대측 첫 번째 토론자의 임명을 받습니다. 이번에는 여기에 대해서 찬성 측 첫 번째 토론자 교차 주사 시작하겠습니다. 네, 방금 소수의 쓰레기 매립지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다수의 의견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며 이에 대해 소수에게 물질적 보상을 해주는 것은 소수에 대한 입막음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 소수도 이 인센티브라는 물질적 보상을 받음으로써 그 다수에 함께 동조하게 되는 것이니 결국 궁극적으로 봤을 때 우리 모두가 동의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허나 그 반대를 했던 사람들이 인센티브를 원했다거나 돈을 원해서 반대를 했던 건 아니었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반대를 했던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이에 대해서는 반박 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자, 이번에는 찬성 측 두 번째 토론자의 임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3분입니다. 찬성 측 제2 토론자 이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현대 민주사회에서 의사결정의 대부분을 다수결에 의해 채택하고 있습니다. 찰스 다윈은 그에 져서 동의 구원에서 적응과 도태, 자연 선택을 주장했습니다. 이는 생존에 유리한 개체는 살아남지만 생존에 불리한 개체는 자연 선택에 의해 소멸한다는 이론입니다. 이 이론을 의사결정 방법에 적용해보겠습니다. 생존을 위한 약육강식, 민주주의에 입각한 자본주의, 즉 전쟁 사회에서 우리는 민주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다수결을 택하고 있습니다. 만약 의사를 결정하는데 다수결이 다른 방법에 비해 열등하다면 우리는 현대 민주사회에서 다수결을 의사결정 방식으로 그것도 대부분의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여러 가운데 가장 좋고 훌륭한 또는 그런 일이라는 최선의 정의와도 일치하다 할 수 있습니다. 사회에서 다수결이 아닌 결정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대표적인 예로는 우리나라 사법부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1인에 의한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즉 판사의 단독에 의한 결정 방식을 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의 사법부는 민주주의가 성숙함에 따라 시민의식이 확대됨에 따라 이전과 다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대심원 제도 등 점차 다수결 원리에 의한 방식이 도입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죄질이 중한 형사사건에서는 판사 3명이 다수결로 결정하는 합의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1인의 결정을 원칙으로 했던 사법부 내에서도 중요한 결정은 다수결을 이용함을 말합니다. 또 1인에 의한 평가적인 결정을 막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결정을 내기 위해서는 결국 다수결이 최선임을 검증합니다. 물론 다수결이 장점만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수결하면 항상 떠오르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소수의 권리 소홀과 대중조작 등으로 인한 불합리적인 결정을 대표적인 예로 꼽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와 평등을 바탕에 둔 민주주의적 관점으로 봤을 때 소수의 권리 유지는
자신의 자유에 대해 평등하게 참정권을 행사했다는 점에서 충분히 권리를 실현했고 다수결은 그런 권리를 보장했다고 봅니다. 또 다수에 의한 불합리적인 결정은 일부 소수의 특권 유지를 위한 기반으로 사용되어서이지 다수결의 제도 자체의 문제는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 결정권을 보장한다는 점에 있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수결의 문제점은 민주주의 제도 안에서 올바른 정책과 법률로 잡아가야 할 부분입니다. 따라서 민주사회에서 다수결은 최선의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주 시간을 잘 맞춰주셨네요. 자, 이번에는 반대측 첫 번째 토론자 이에 대한 교차조사 1분 하겠습니다. 네, 다윈의 종의 기원을 들어서 의사결정 방법에 적용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러한 다수결의 방식을 써왔는데 여러 가지 문제, 예를 들어 소수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라는 저희 측의 의견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단점이 발생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토론의 안건에서 이러한 점을 다뤄보자라고 하는 자리에서 지금까지 써왔던 방식이기 때문에 옳다라고 볼 수 있지 않냐라고 하는 것은 근거가 없는 주장이 아닙니까?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써왔다는 것에 종의 기원에 도태가 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서 다수결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또한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소수의 권리를 무시하는 것은 지금 제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적용되는 과정에서 잘못됐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이러한 다수결이 악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는 겁니까? 인정을 하긴 하는데 요즘 시민 의식의 성장에 따라서 SNS 등을 통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비판적인 의식을 갖고 그에 대해서는 따로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시간 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반대측 두 번째 토론자의 입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반대측 두 번째 토론자 김지원이라고 합니다. SNS 발달과 같은 것을 예로 들어서 국민의 정체성이 향상된다고 하셨는데 SNS의 발달로 인해서 잘못된 정보가 유출됨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 또한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종의 기원의 예를 드시면서 소수가 어쨌든 배제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생태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생물은 소수에 해당하는 동물이 계속해서 생존에 유리하도록 발달되고 발전되면서 진화합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소수는 진화되고 발달되고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의 입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수라고 해서 그 의견이 더 옳다는 것은 절대 적절한 주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수라고 소수라고 의견이 옳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사회에 부합하는 의견일 때 비로소 옳은 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토론과 토의의 과정을 거친다고 해서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선택 과정에선 국민 모두의 참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모두가 만족할 만한 의견이 나올 것이라는 보장도 없을 뿐더러 토론과 토의의 과정을 거쳐서 소수의 의견을 반영하고 소수에게 물질적 보상을 해준다 하더라도 의견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다수결의 원칙은 다수에 의해서 의사결정이 되었을 때 무조건적으로 다수의 의견에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옳지 않은 의견이라고 하더라도 원칙에 의해 그 의견이 결정되곤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과연 다수결의 원칙을 따라야 할까요? 또한 결국 모든 공익에 부합하기 위해 사람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 통합하기 위해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의사결정 방식이 이용되는 것인데 다수결은 특정한 수만 넘으면 그 일이 결정될 수 있는 원칙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수만큼의 사람들을 사로잡아 특정 세력의 힘에 기대어 광범위한 지지나 소수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아도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가령 대통령 후보가 모든 국민의 지지 없이 특정 지역 세력에만 의존하여 권좌에 오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의견을 최대한 모아서 의사결정을 내리자는 원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악용되기 쉽기 때문에 현대사회에서 민주주의는 최선의 방식이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 반대측 두 번째 토론자의 입론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찬성 측 두 번째 토론자의 교차 조사 시간 1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선거의 경우에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잖아요. 항상 특정 세력에 의존하는 그런 경우는 없다고 봅니다. 네, 저희는 항상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경우도 있다는 것을 예를 들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특정 세력이 아니라 지역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특정 세력의 힘에 기대어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어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수만큼의 사람을 사로잡아서 과반수만 넘으면 되는 게 다수결의 원칙 맞습니까? 근데 그 다수결의 그것이 어제 특정만 넘으면 되는 게 있고, 그러니까 2분의 3, 4수 이상입니다. 반박은 반대 측 첫 번째 토론자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측 첫 번째 토론자의 반박 2분 드리겠습니다. 네, 반대측 첫 번째 토론자 반박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첫 번째 입론에서 의사결정 비용이 다수결일 때 최소화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수결일 때 왜 의사결정 비용이 최소화되는가에 관한 근거 제시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다른 방법일 때는 돈이 더 많이 드는지, 왜 다수결일 때만 최소화되는지에 관한 근거 제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아까 저희가 악용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말씀드렸을 때 SNS나 인터넷이 발전했기 때문에, 즉 시민의식이 발전했기 때문에 악용 가능성이 많이 낮아졌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SNS나 인터넷은 다수결이 악용될 수 있는 사례의 대표적인 것입니다. SNS나 인터넷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 매체이고 그를 통해서 사람들이 많은 의견을, 그릇된 의견을 주고받고 그를 통해서 잘못된 의견이 더욱더 확산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 논제에 대한 반대 측의 대표적 의견에 가깝습니다. 이것은 제대로 된 논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아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소수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인센티브는 소수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측은 그것은 그저 입막음일 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반론이 부족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반영해서 반박 때 저희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차조사 입론 과정에서 새로 부각된 세 가지 쟁점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는 반박이었습니다. 자, 이번엔 이에 대해서 찬성 측 첫 번째 토론자의 반박 듣겠습니다. 네, 찬성 첫 번째 토론자 반박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SNS 시민의식이 높아짐에 따라서 악용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은 논증이나 이것은 반대 측의 논거에 더욱 가깝다고 말씀해 주신과 더불어 이것은 SNS 같은 것은 여론을 천동시켜 잘못된 의견을 더욱 확산시킬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잘못된 의견이 더욱 확산시킬 수 있죠? 옳은 의견도 더욱 빨리 확산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SNS에 빨리 전파되는 그런 성질에 의한 것이죠. 그리고 아까 인센티브, 쓰레기 매립지 인센티브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것이 곧 소수에 대한 입막음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 쓰레기 매립지의 경우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하게 되는 소수에게 그에 막 걸맞는 보상을 해주겠다는 것이지 입막음이라는 용어는 강제성이 있을 때 그리고 강제성이 있을 때 사용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받을지 말 건지 이 인센티브를 받고 내 집에 쓰레기 매립지를 설치를 할 건지 아니면 받지 않고 설치를 안 할 것인지 이것의 결정권은 온전히 그 소수에게 달린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소수가 원래 물질적 보상을 원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질적 보상을 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질적 보상을 하는 것은 소수의 입막음이라고 치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소수의 의견은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입론 때 말씀을 해주셨는데 소수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소수 의견이 반영이 안 되는 것은 다수결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군주 정치에서, 철인 정치에서도 귀족 정치에서도 소수의 의견은 언제나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꼭 다수결만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주 제1토론자 간의 불꽃 튀는 반박이 오고 갔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 측 두 번째 토론자의 반박 듣겠습니다. 아까 SNS의 악용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한쪽만의 의견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입막음이 아니라 인센티브를 돈으로 받겠다는 사람들의 의견 때문에 그렇게 결정됐다고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까? 그에 걸맞는 인센티브는 누가 정하죠? 인센티브가 아닌 다른 것을 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또 스코틀랜드의 주민투표나 브렉시트와 같이 소수와 다수의 경계가 모호한 사건에서 결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상황에서 다수결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도 더 많은 사람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다수결을 택한다는 주장이 성립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제가 아까 특정 수만 넘으면 된다는 주장을 했을 때 그 특정 수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존재한다는 말씀을 잠깐 해주셨는데 하지만 그 특정 수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정하는 기준이 모호한데 어떻게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주장에 대해서 다음 반박 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2토론자도 자신의 논지를 세우면서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을 하고 계시네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는 찬성 측 두 번째 토론자의 반박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센티브 말씀을 계속 하시고 계시는데 인센티브가 정부가 지역인의 토론을 통해서 정하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고요. 그 물질적 보상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도 물질적 보상만을 원하는 사람 때문에 일부러 이런 소수자 입장으로 가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수결의 문제점을 계속 지적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다수결의 모든 문제점을 보완하는 대안이 존재하지 않고 다수결만큼 합리적인 방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이 다수결이 현재 상황에서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수와 다수의 경계가 지금 모호한데 이 소수를 사회적 소수자, 즉 수적으로는 소수가 아니더라도 차별을 받거나 아니면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있는 소수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말 그대로 수적으로 소수의 입장을 말씀하시고 계신 것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제 결론만 앞두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질문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반반인 경우에 찬성과 반대가 거의 반반인 경우에 과연 그 조금 더 앞선 사람의 의견이 그 다수결의 결정으로서 대표성을 띨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인 거죠. 예. 자, 여기에 대한 답변 시간 드리겠습니다. 반박해 주십시오. 하던 반박을 더 보완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 무슨 질문인지 잘 모른다고 물어보셨으니까 약간 더 앞선 다수의 어떤 결정이 과연 다수결의 어떤 취지에 따른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제 질문이었어요. 모든 사회는 어떤 식으로 결정을 하든 한 방향으로밖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다수결은 얼마 차이가 나지 않는 결정이 나왔더라도 그 많은 다수의 자기 결정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법으로서 그 일을 진행했다고 생각합니다. 원암고등학교 1학년 이도현이라고 합니다. 네, 방금 전에 찬성 측에서는 소수가 인센티브를 받으면 이건 모두가 동의한 거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모두가 동의한 것이 아니라 그 인센티브를 받는 소수가 동의를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소수가 그런 인센티브를 받고 동의한 사례가 있습니까? 많이 있죠. 아니, 정확히는 저도 언급을 할 수는 없으나 쓰레기 매립지나 뭐 시체 소각장 같은 경우 정부에서 그 소각장이나 쓰레기 매립지가 들어오는 지역의 주민들과 함께 협의회도 열고 인센티브의 가격이나 그런 것을 가격이나 방식들은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에 대한 토론과 협의를 충분히 한 후에 결정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쓰레기 매립지나 시체 소각장 등이 막 바르게 그 지역에 들어선 경우도 있을 거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생고등학교 1학년 조성래라고 합니다. 아까 토론자분께서 말씀하시던 중에 다수결이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주워 들은 얘기인데 어디서 칼을 하나 이어둘 수 있을 것 같아요. 칼이란 도구는 인간에게 무척이나 유용한 도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칼이라는 도구가 어떻게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반면에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도구인데, 그렇다고 이 칼이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해서 이 칼을 나쁜 도구다, 최악의 도구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아까 저희가 찬성 측에 있을 때 했던 말을 그대로 해주셨네요. 네, 사실 그 부분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면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물론 그것 자체가 나쁘다라는 말이 되진 못할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사회에서 악용되고 있다라는 말은 얼마든지 더 악용될 수 있는 부분이고 발전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은 여기서 다수결이 최선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더욱더 발전 방향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 가지 계속해서 질문 드리고 싶은데, 그렇다면 지금 반대 측에서는 다수결보다 더 좋은 방법이나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이 있으신가요? 네, 저희가 최후 발언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결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은 반대측 제3토론자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1분입니다. 소수에게 인센티브를 받는 것이 소수를 보장해주는 방법 중 하나라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을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치과에 갔는데 이가 썩은 상태에서 너무 아픈데 그냥 보기 안 좋으니까 떼워야겠다 하고 떼우면 이 안에 있는 썩은 부위는 더 썩어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소수의 인센티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소수의 의견을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돈을 줌으로써 그냥 니네가 이해해라 이런 식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의 다수결이 이제 최선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더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것을 찾는 길에 우리가 그 길에 우리의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그 질문에 대해서 다수결에 빠져있지 말고 그곳에서 나와서 더 나은 방안을 모색하고 그렇게 찾아가는 것이 필요한 때이기 때문에 그런 의견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대측 세 번째 토론자의 결론이었고요. 이번에는 찬성측 제3토론자 결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측 제3토론자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장일치 같은 경우에는 토론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드는 피로감이나 시간 등이 많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단독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군주 정치 같은 경우에는 민주사회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제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다수결이 그나마 의사결정 비용이 가장 적게 든다고 생각을 하고요. 많은 학자들이 정의했듯이 다수결은 지속적인 토론과 공감을 통해 나오는 여러 의견들 중 다수가 의제를 결정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활동을 통해 보다 인간적인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고 결정된 의제의 결과는 시간이 흘러도 다수결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수정 보완하여 점차 완성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발전할 것이고 그것이 인류 전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찬성측 제3토론자의 결론이었습니다. 이제 토론 진행의 순서는 모두 끝났는데요. 책상 위에 수북히 쌓여있는 준비된 자료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는데 여기 있는 학생들이 4주간의 토론 아카데미를 거치면서 얼마나 발전됐는지 이 짧은 기간에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어서 진행자의 비전에 선생님으로서 참 뿌듯하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민주시민 토론 아카데미 결승전 잘 보셨나요? 이번 토론 대회에서 전북 사대부고 에어 한울팀이 대상의 영광을, 그리고 율여고 유심팀이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우리 학생들의 모습 속에서 미래의 전북,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희망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